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에 정말 이 지뢰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완전히 100% 안전한 거래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북한에서 바이비트 해킹 사태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분산화를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는 그런 해킹 피해나 어떤 뱅크런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하루인베스트라든지 델리오 관련한 어떤 파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이 힘듦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또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에 정말 이 지뢰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거래소조차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어떤 웹3 회사라든지 뭐 어디서 코인을 새롭게 발행을 했다더라, 이런 주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본인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 꼭 주의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다, 혹은 처음 들어보는 웹3 회사에서 찍어내는 코인이다, 내가 만약에 업비트 창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막 어떤 코인이 하루에 50%, 100% 이상 막 급등을 한다? 이런 코인들은 좀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뭐 신원이 확실하게 인증되지도 않은 회사에서 찍히는 코인들도 정말 너무나 많고요. 지급 준비율 자체도 워낙 얼마 없는, 건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한국에서 발행하는 코인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코인들도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웬만하면 거래소도 닥사라고 하죠. 디지털 에셋 버추얼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 확실한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가 있거든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 5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뽑는데, 웬만하면 이런 거래소 정도 활용하시고, 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정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서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에이다, 요 정도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좀 건강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간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을 적재적소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그 부분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정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코인들, 신규 상장 코인들이라고 하죠. 밈 코인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인에 대해서 펀더멘탈도 없고 정말 근본조차도 없는 코인들이 막 상장이 돼서 펌핑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코린이들, 완전히 이제 막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업비트 빗썸창을 딱 켰을 때 그런 밈 코인이 하루에 50%, 100%가 급등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포모의 심리로서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내가 사면 또 떨어지는 게 이 코인 시장의 국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정성을 확보한 거래소, 그리고 내 코인이 수수료를 더 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에서 거래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닥사 거래소, 이미 인증을 받은 이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소에서 좀 현물 투자를 하시는 것을 가이드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닥사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는 트래블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트래블 룰이라는 거는 본인이 KYC 인증이 딱 됐을 때도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규칙인데, 사실상 본인이 완전히 신분이 확실하고 KYC 인증도 끝내고 자금 세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증이 되면 물론 100만 원 이상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허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왜 자꾸 이렇게 신원을 인증하라 그러고 이 돈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가이드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소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런 틀을 만들어 놓는 거는 조금은 필요한 조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100만 원 이상 송금을 할 때는 KYC 인증, 신분증 대조도 하시고 자금 출처도 소명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인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거래소가 됐든 간에 완전히 100% 안전한 거래소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미국의 1등 거래소였던 코인베이스도 올해 중반부 시점에 개인정보가 털렸던 이력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북한의 라잘루스 그룹이 업비트를 실제로 탈취를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의 이더리움을 또 이렇게 가져갔던, 해킹을 했던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분산화를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작년 연말에 우리 계엄 사태 있었을 때도 업비트나 빗썸 이런 국내 거래소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갑자기 네트워크가 막 몰리니까 사용자 수가. 그래서 입출금 자체도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체결 자체가 안 됐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FTX의 파산 사태 정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한테는 잊지 못할 하나의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FTX라고 하는 거래소 자체가 정말 미국에서 손가락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거래소였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에 대해서 코인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돈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세력들 보이지 않는 손이 일부러 만든 자작극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을 조금은 감수하더라도 업비트,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대형 거래소 혹은 내가 프라이빗 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지갑, 웹3 지갑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분산화를 해두시면서 좀 뿔뿔이 흩어놓게 일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미국에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후행성으로 따라오겠지만 그 사이 과도기 사이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펼쳐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뭐 중앙화 거래소, 개인 지갑, 웹3 지갑 다 분산화해서 한 5군데, 6군데 지금 다 나눠놨거든요. 스스로 싸다고 해서 처음 들어본 거래소 가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곳에 맡겨놓고 분산화도 좀 해두자. 저는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펼쳐놓으면 내가 어디다 둔지를 좀 까먹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미뤄봤을 때 정말 이 중앙화된 거래소 자체는 내가 물론 맡겨서 보관하는 건 맞지만 내가 만약에 업비트에 보관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내 자산은 아닌 거거든요. 그 업비트 위에 있는 두나무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키 자체를 두나무에서 쥐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뭐 물론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두나무와 뭐 빗썸과 같은 그런 거래소와 체결을 맺어가지고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있지만 늘 중앙화 거래소는 소유가 내가 아닌 그 거래소 주체자한테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 웬만하면 본인이 프라이빗 키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지갑의 형태, 뭐 하드월렛이나 콜드월렛과 같은 그런 형태로서도 좀 분산화를 해두시면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하다. 네, 또 이제 뭐 하드월렛, 콜드월렛과 같은 이런 개인 지갑도 리스크가 완전히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100% 안전할까요? 은행도 뱅크런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뭐 내가 장롱에다가 100만 원을 숨겨놓으면 안전할까요? 누가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뭐 어떤 투자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앙화 거래소에 두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부분이면 내가 이 키만 잘 관리하면 이제 내 소유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프라이빗하고 안전하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자칫 잘못했을 때 내가 이 프라이빗 키를 누구한테 보여줘서 해킹을 하거나 누군가 이 프라이빗 키에 적힌 종이를 가져와 버리거나 내가 혹은 실수로 이 프라이빗 키를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핸드폰이 해킹당하거나 이래버리면은 또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께서 내가 스마트폰에 좀 친근하지 않고 인터넷 활용하는 게 조금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개인 지갑을 비추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업비트나 빗썸,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선물 거래라든지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선물 단타 매매 거래, 롱에 배팅하고 숏에 배팅하고 이런 거는 다 해외 거래소 쪽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스물스물 또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현물 거래 베이스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어떤 트레이드 플랫폼도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도 또 이제 활용이 되게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차트를 공부하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시라면 저는 선물 단타 거래보다는 현물 기반의 그런 펀더멘탈 투자 쪽으로 중장기적 가치 투자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요인은 뭐 몇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한국인들의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죠. 가격이 올랐을 때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니까 해외 거래소에 있던 가격보다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있던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혹은 더 낮아지는 역프리미엄 현상도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에 따라서 이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어떤 차익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언급드렸던 트래블 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자체가 좀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짜여진 메커니즘 상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프라는 게 역프라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고민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갑자기 불나방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다 투자를 할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하나의 인간 지표로 활용하면서 그땐 좀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역프가 꼈거나 김프 자체가 한 0%대, 1%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기관들, 미국의 어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양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김프가 거의 없다? 개인들은 지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김프가 생기는 것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에 이걸 하나의 인간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100만 원인데 뭐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11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100만 원으로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옮겨서 110만 원에 팔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환차익을 통해서 이 가격 차이를 통해서 돈 버는 구조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래블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고 너무나 연속적으로 돈을 옮기면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너 이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태클을 걸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이 김프로서 돈을 벌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정직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가 이번 사이클에서 뿐만 아니라 저번 사이클에서도 항상 대두됐었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구글의 윌로우라든지 IBM에서 만든 양자 컴퓨터의 퀀텀 비트, 그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단위를 퀀텀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편의상 큐비트라고 불리는데 현재는 100에서 한 1000 정도 사이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에서 3000만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사실상 저는 그럼 10년, 15년 이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없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과 블록체인의 기술이 같이 발전이 되면서 상호 공존하는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좀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로서 오히려 더 보완적으로는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화폐에 대한 대격변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린 마음으로써 크립토 자산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의 선택은 사실상 뭐 여러분들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지론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부분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에 대한 가치를 좀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채널이라든지 리플 빅뱅이라고 하는 책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